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이니히 벨에 대해서 작품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선정했지요. 남은 부분을 마저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텍스트에서 172쪽이지요. 172쪽에 오늘은 정체성을 잃은 형리 하수인들 이 부분을 할 차례입니다. 우선 하기 전에 하이니히 벨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하이니 벨의 사실은 우리가 지금 텍스트에서 다룬 작품은 열차는 정확했다. 이 작품하고 그 다음에 그 아담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두 작품을 다루지만 사실은 이분이 노벨 문학상 작가인데 더 유명한 작품들이 지금 많습니다. 특히 여인의 군상,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9시 반의 당구,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외에 다수가 있지만 이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이 작품도 상당히 유명하고 영화로도 나왔고요. 사실은 작품 중요도로 따지면은 더 이런 작품들이 더 이제 유명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소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두 작품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벨이 독일 전후문학 작가들이 많습니다. 뭐 하이니 벨 말고도 퀸터 그라스라든지 지크프리 렌츠라든지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작가 중에 들어갑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을 그냥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전쟁을 겪었고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부상을 입었고 그 젊은 시절에 어? 헐리우드 배우처럼 생겼던 얼굴이 지금 이리 보세요. 이분이 67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런 어떤 참상을 겪으면서 벌써 이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을 이제 어쨌든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런 내용을 많이 이제 작품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어쨌든 생생한 목소리로 경험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로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거니까 설득력이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한 말대로 히트를 위해 죽을 수는 없다는 게 이제 하이니히펠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아무 의미 없는 승리를 위해서 죽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이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독일 쾰른 출신인데 청소년기에는 히틀러 유겐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 독일의 청소년들이 히틀러 유겐터, 그 이제 나치당 젊은 청소년 나치 당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유겐트에 가입하기를 많이 권유하는데 가입을 안 했어요. 끝까지 나치 협력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번에 말한 것처럼 서점에서 견습생활을 하는데 이때 이분이 다양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실은 작가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안 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쾰른 대학에서 동문학과 고전문헌학을 공부를 했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났을 때 자기는 뭐 참전하고 싶지 않지만 강제로 징집되니까 참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6년 동안이나 프랑스, 소련, 헝가리 이런 여러 전선에서 복무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 그제서야 이제 쾰른에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에 여기저기서 전쟁을 직접 치른 겁니다. 우리가 군대 복무하는 거는 전쟁을 하진 않고 여러분 우리 그냥 복무 기간만 마치고 오는 거고 실제로 6년 동안 전쟁을 한 거는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정말 어떻게 보면 어? 운명이 일단 죽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살아 돌아왔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대단한 운명이죠. 그래서 그 뒤에 어쨌든 작가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많은 작품들이 지금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뭐 일부 작품만 제외하고는 전쟁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습니다. 혹은 전후 독일 사회, 예?
과거 극복, 과거사를 반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작가들이 많이 독일에서 배출되고 활동했기 때문에 독일이 좀 더 일본과는 달리 전쟁 그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배상도 물론 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기록들을 혹은 시설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후세들이 보고 느끼도록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런 참상이. 그래서 독일의 박물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전쟁과 관련된 박물관도 많거든요. 그리고 작가들의 박물관도 많은데 물론 당연히 하이니히베르 박물관도 있고 생가도 있죠. 자, 이번에 대표작이 지금 나오는데 여인과 군상이라는 작품, 그 다음에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이런 작품들이 사실은 더 유명합니다. 우리가 다룬 작품 이제 열차는 정확했다, 대쭉바 핑크틀리히, 독일어로 핑크틀리히 하면 정확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의미는 처녀작이라는 겁니다. 최초로 그 전에 짧은 단편을 썼지만 장편 소설로는 이제 최초인데 20대 초반에 겪은 전쟁을 그대로 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치열한 그 전투 현장이 아니고 그 커다란 사건에 말려든 우리 인간의 무기력, 공포, 불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글을 썼고요. 이 베엘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정말 어처구니 없이 죽어야 하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야 하는 한 인간의 억울한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장으로 돌아가는 이 휴가병이 그 열차 안에서 자기가 삶의 의미를 잃고 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주인공 안드레아스가 나오죠. 이 주인공 안드레아스가 그리고 그 전쟁 안에 인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베엘의 전쟁 문학의 그 의도는 결국 인간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가,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개인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전쟁 때문에 정말 터무니없이 자기가 죽어야 하는,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가는 인간이 이 문학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지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차는 정하겠다. 이 작품 등장인물인 동갑내기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 적대감이라는 개념은 사실 무의미하고 적에 대한 그죠? 분노 이런 거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 적군이든 아군이든 이런 용어도 소용이 없고 이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시대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다. 이게 이제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외에 뭐 9시 반의 당구 이런 작품도 유명했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작품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는 아마 인간의 소유와 관련해서 두 작품이요. 아담 너는 어디 있었냐 이 작품과 함께 열차는 정확했다. 이 두 작품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자기 신분 상승의 기회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인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담 넌 어디에 있었냐 이 작품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 상승의 기회로 전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치 부역자들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친일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에 나오는 나치의 장교인 필스카이트는 전쟁이라는 그 형리의 전형적인 도구가 됩니다. 집단 수용소 소장인데 이 필스카이트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고 진지하게 다 처리하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과 역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 이전에는 직장이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일 처리를 정확하고 치밀하게 했듯이 이 전쟁터에서도 이런 새로운 역할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계급 시스템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서 집단 수용소의 소장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특이하게 음악을 또 사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합창에 관심이 많아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을 이용해서 합창단을 창단할 정도인데, 최근에 이 사람이 아끼는 합창단을 약화시키는 많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고, 그죠? 더 중요한 의무였죠. 그리고 여기도 나왔다시피 그에게는 명령을 기꺼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령의 필요성을 통찰하고 존경하는 일이 더 소중하다. 그 얼마나 이 환경에 약삭 빠르게 잘 적응하면서 신분 상승의 도구로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관료주의에서는 이런 지시나 계획이나 이런 게 우리 뭐 모양으로 치면 피라미드의 저 꼭대기에서 아래로 전달하는 명령이 상위층에서 하위층으로 하달되는 그런 어떤 일방 통행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각 개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뭐 자율성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인간이 비개인적으로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내부에서가 아니라 조직 안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필스카이트는 책임감 없이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일에 오히려 익숙하고 거기에 감동하는 아무 관심 없이 그러한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어떤 고유성을 가진 개개인의 그런 특성을 가진 어떤 인물들이 아니고 여기 나온 표현처럼 번호로 단순히 번호로 매겨지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무슨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 벨에게 있어서 이런 필스 카이트 같은 인물은 범죄자이고 마치 인간 백정 같은, 여기 나오죠, 인간 백정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하수인이었고 죽음이라는 이 관청의 수많은 얼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필스 카이트는 이 전쟁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만들어진 그런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스 카이트의 행동은 자신의 자아의 바깥에 위치하는 외부에 있는 그 권력과 권위에 예속되어 가지고 그러한 권력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결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율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이 작품에 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브레센 대령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도 마치 월계관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기회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전쟁 전에는 레스토랑의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람도 이제 군대에 가서 갔는데 이제 레스토랑 종업원 시절에 예절 교육 대신에 이제는 군대의 복무 규정을 배웠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 동기는 이 사람도 출세를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가장 이제 중요한 목표였는데, 평화로운 시민 사이였다면 이 사람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았을 그런 지위를 자기가 얻고자 한 거죠. 그래서 나치즘을 심리적으로 분석한 이 프롬이 한 말을 보면, 이 프롬은 히틀러의 나이 투쟁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마인캄프 나이 투쟁이라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인용합니다. 인용된 부분을 볼까요? 우리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념한다. 그들의 개인적인 인생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운을 의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히틀러한테 오히려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죠. 왜?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자기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는데 오히려 이런 시스템에서 자기들이 충직한 하인으로서 얘기 표현을 따지면 격리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올라가기 힘든 그런 신분 상승을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브레센도 이 나치 군대에서 지위가 높은 장교에까지 오르는데 전쟁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서 내뱉는 이 사람의 단호한 말들이 이 사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이 표현을 볼까요? 대군들을 환영한다. 할 말은 별로 없다.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뿐이다. 우리는 이제 저들을 러시아군입니다. 러시아군을 몰아내야 한다. 저들의 초원으로 몰아내야 한다. 알겠나? 이렇게 이제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그 권력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고, 그래서 브레센 같은 이런 인물에게는 나치 이데올로기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만이 이 사람의 삶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군대에 존재하는 이 계급 사이의 부조리함을 잘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데, 머리에 부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이 사람이 리드미컬한 간격으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작품 속에서 하는 표현 그대로 옮기면은 샴페인, 차가운 샴페인, 여자, 조그마한 여자, 이렇게 말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선에서 특군 계층의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도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 벨이 이 브레센 대령의 침대 옆에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단순한 그 하위 계급의 병사들을 또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군인 사이의 부조리를 선명하게 이제 대비적으로 보여주는데, 하이니 벨은 이 소설에서 자아를 상실한 그야말로 자기 소외된 기회주의자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또 이와 동시에 전쟁 중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 불공평함을 또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대 내에서도 시민사회와는 완전히 달라진 군대 내에서의 어떤 이런 계급,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기력한 희생자들과 관련해서 또 좀 살펴볼까요? 이 전쟁이라는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사건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 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전망할 수도 없고, 그리고 중대사를 함께 결정할 수도 없는 이런 전쟁이라는 엄청난 과정에 결국은 희생자들인데,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이 사람들이 참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공동 책임이 있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작가 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기껏해야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남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이니히 벨 이 작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서글픈 희생자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 아담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이 작품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때 패배한 전쟁으로 점점 줄어드는 대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든 전쟁에서 패배하던 거든 뭐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무관심한 그런 군인들이 또 보여지고요. 오로지 피곤하고 배고프고 쉬고 싶을 뿐인 그런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에도 나오죠. 처음에는 3명씩 333열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3명씩 111열만이 남쪽을 향해 행진해 갔고, 이제는 단지 3명씩 3호열이 된 피곤에 지친 병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땀을 흘리며
상처난 발로 행군을 계속. 이런 표현이 이제 작품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슬픔과 동정과 공포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분노, 응? 이런 어떤 무력감, 이런 것만 남아있거든요. 이 자기들이 맞서 싸우는 적군은 원래부터 적은 아니었죠. 단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적군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지, 사실상 병사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이 맞서 싸우는 적군이 아니라 공포와 고독과 무기력함, 이런 겁니다. 병사들에게는 군인이라는 이 존재가 현재의 자기 존재가 혐오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병사들은 소문만 들을 뿐 이 전쟁 상황을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또 퇴각하면서도 어느 편의 공격을 받는지도 모르고 또 그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 단지 어떻게든 살아서 이 전쟁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병사들이 원하는 것은 휴식이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고, 승리하면 물론 나쁜 건 아니겠지만 뭐 최고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차라리 전쟁이 막 패하기를 바라는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왜? 전쟁이 지면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오래전부터 이 전쟁에서 저 전쟁으로 이렇게 막 옮겨다니면서 완전히 지쳐있는 한 늙은 장교가 나오는데, 이 노 장교는, 자 여기 볼게요. 노 장교는 미군의 포로가 되니까 오히려 고통을 벗어난 듯한 편안한 얼굴을 합니다. 차라리 포로가 되면 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자기들이 전망이 없는 이 빌어먹을 전쟁에서 무모하게 죽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브레이트 중위는 왜곡된 투자와 인력의 낭비, 그리고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 이 왜곡된 투자와 인력의 낭비는 이제 전쟁에 참여한 자기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는 2년간의 저격병 훈련을 받았지. 아니 완전히 마쳤지. 국가는 내 교육에 집 몇 채 값을 지불했을 거야. 보병으로 행세하다가 죽으면 용사관에 모실 작정인가? 제기랄, 안 그런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속의 암울한 상황에서 기차는 정시에 발착하였다라는 이 작품에 나오는 안드레아스는 이 병사들을 전방으로 데리고 갈 젊은 소위의 새 제복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지원자들을 위한 기승복. 이 제복을 보고, 새 제복을, 죽음의 지원자들, 기승복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드레아스에게는 이 젊은 소위가 전쟁의 다음 희생자로 보이는 겁니다. 도처에서 정말 무고한 자들만이 살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안드레아스가 이 휴가병 열차 안에서 만나는 두 병사가 이제 나오는데, 빌리와 지벤탈입니다. 이름이. 이 두 병사도 역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런 우울감과 무기력감, 이런 건 사실상 차이가 없다, 이렇게 에릭 프롬이 말을 했거든요. 절망이라는 것은 우울이나 권태의 감정이 상승된 게 결국은 절망입니다. 휴가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는 빌리가 부인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휴가를 와서 알았어요. 휴가를 받아 고향에 가니까 부인이 러시아 전쟁포로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노와 절망감에 빠져드는데, 자신을 배반한 아내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이러한 불행을 야기한 그 사회에 대한 분노가 사실은 더 컸죠. 전쟁 때문에 이제 자기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산된 거 아닙니까? 또 지벤탈이라는 병사는 세디스트인 상사에게 악용당합니다. 그래서 지벤탈은 자신이 완전히 추잡한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빌리는 6명의 군인과
한 명의 상사와 함께 허허벌판에서 6주를 보냅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상사한테 당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교도소도 그렇고 이 전쟁터에서도 그렇고 남자를 좀 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에 또 여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남자 중에서 조금 예쁘장한 남자들 이런 남자들을 또 복행하고 희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이 한 사람 제외하고 모든 상사한테 당하는데 처와 아이가 있는 나이든 병사는 힘이 세어서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결국 사살되었답니다. 지벤탈은 동료들과 함께 그 병사의 시체를 늪으로 넣는 일을 도왔고 그 때문에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살된 병사의 부인은 분명히 남편이 위대한 독일을 위해 전사했다는 그 전문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또 밝히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언젠가 맑은 눈을 지녔고 확실히 아름다웠을 지벤탈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울부짖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빌리와 지벤탈은 전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빌리는 원래 비합법적인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작업장이 딸린 작은 집도 한 채 지었는데 지벤탈의 부모는 훈장과 휘장을 만드는 그 공장, 어?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전쟁에서 많은 소득을 올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큰 이득을 얻었지만 이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고통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작가 벨은 한 젊은 가톨릭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에서 이 군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적인 위험, 사랑하는 친구여, 그런 위협은 오히려 절망 속에 군인이라는 존재의 무의미성을 인식하는 데 있다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벨이 직접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뭐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쟁의 부조리함을. 그래서 안드레아스는 동료의 눈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어떤 공허함을 보게 되는데 이 병사들이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죽음이다. 죽어버리면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쨌든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 죽음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데 이들 모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정말 죄 없는 희생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이 얼마나 무의미한 전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가 벨의 의도죠. 아담 너는 어디에 있었냐라는 이 작품에서는 전쟁의 무의미함이 크게 부각되는데 이 무의미한 전쟁과 부조리한 전쟁, 전쟁의 부조리한 경영, 뭐 경영이라 해서 이제 전쟁이 부조리하게 운영된다는 말인데 이게 특히 8번째 에피소드에 보면은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다리의 건설과 파괴 그리고 또 재건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벨이 이 내용을 결국 병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수잔 여사의 기각을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 여사가 3년 전부터 전쟁을 지켜본 인물인데 군인들이 돈과 시간이 많으며 그들이 하는 일은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군인들이 언제나 2명씩 짝을 지어 일정한 길을 왔다 갔다 하며 2시간마다 교대를 하고 지붕 위에는 한 사람이 망원경을 들고 주위를 살피는데 3시간마다 교대를 한다. 수잔 여사의 남편은 루마니아에서 전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도 결국 이렇게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잔 여사는 전쟁이란 남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모르도록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전쟁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하는데, 주저한 여사는 유능한 전문가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리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매일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진군에 오는 러시아군을 막기 위해서 이 다리가 완성되는 날 곧바로 폭파되고 맙니다. 좀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없고 쓸모없는 일 때문에 인력과 시간과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형식적인 활동과 천편일률적인 일상생활로부터 엄청난 무기력감이 생겨나는 거죠.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 권태감, 이런 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니 벨은 전쟁에서 겪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데에서 부조리함과 우스꽝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벨은 군인보다도 더 무의미하고 더 권태로운 것은 없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지루한 기계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작가 이제 벨이 볼 때 이 전쟁과 무의미함과 권태는 같은 말이다. 에?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전쟁 소설 두 편을 지금 봤는데 보면은 항상 반복되는 암호나 전쟁에서의 헛되고 무의미한 생활이 반복되고 정말 끔찍한 어떤 무기력함과 권태감, 이런 게 나타나고 시간과 돈이 낭비되고 또 인간성이 상실되고 이런 게 막 그물처럼 얽혀 있거든요. 네. 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은 파펜하임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 군인들의 소외는 그들이 왜 참전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또 거기에 관심도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전쟁을 어차피 뭐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답니다. 이 작가 벨의 소설도 전쟁의 원인과 이유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벨은 전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토론 이런 거는 작품 속에서 표현 안 합니다. 벨은 단지 전쟁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그죠?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이 한 개인이 죽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가야 하는 그런 억울한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벨은 전쟁의 테러와 무력한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공포, 이런 거를 세밀하게 이제 전달하거든요. 전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병사들이 체험한 대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도록 독자에게 맡깁니다. 독자가 이제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조망 같은 것은 이 자신의 작품에서는 표현 안 합니다. 하이니 벨은 사령관이나 정치가의 전략이나 전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전쟁에 대한 분노가 자기한테는 더 중요하죠. 이 군인들이 다만 어떻게든 살아서 정말 이 개같은 전쟁에서 여기 뭐 빌어먹을 전쟁, 어쨌든 영어로 치면 파크입니다. 파크, 파크 워 할 수 있겠죠. 이 빌어먹을 전쟁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지, 뭐 승리도, 패배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이니 벨에게 있어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전쟁은 인간에게서 인간성을 뺏어가 버리고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뭐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그 예전에 뭐 할리우드 영화 중에 람보라든지 이런 거 보세요.
현실 세계에 돌아와서도 그 전쟁터에서의 어떤 트라우마나 악몽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도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어떤 상처가 깊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남은 인생을 좌우할 정도. 그래서 하이니히 벨은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총체적인 이런 소외를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즉 자신을 전쟁과 동일시함으로써 일어나는 이런 자기 소외, 또 무력감, 그리고 정신적인 붕괴, 육체적인 붕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소외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니히 벨의 두 작품을 통해서 이런 전쟁이 갖는 무의미함과 또 우리 인간의 소외, 어,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과 저나 뭐 저도 50대 이제 중후반이지만 다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헐리우드 영화든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걸 보고 물론 간접적으로 전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쟁에 참전해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만큼 우리가 얼마 절실하게 느낄 수는 없겠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학 작품이나 이런 영화를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어떤 이유로든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전쟁을 유발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가나 뭐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당장 끌어내려야 하고 그건 어떤 이유로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독일처럼 민간 교류를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결국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남과 북이 북한은 또 얼마나 개발이 안 돼서 아직도 저렴한 노동력이나 개발 예지가 많이 있고 통일되면은 경제적으로도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통일 직후에는 좀 독일의 사례를 볼 때 통일 직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만큼 투자의 가치가 높은 게 또 북한이고, 또 물론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또 보면 안 되죠. 많은 이산 가족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뭐 또 남아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통일을 해서 우리가 좀 더 국토도 넓어지고 인구도 좀 더 많아지고 우리 국가가 좀 더 부국 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통일을 아무도 주변에서는 특히 일본이나 중국 우리 통일을 바라지 않죠. 대외적으로는 남북 통일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만 하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분단되어 있고 항상 이런 전쟁의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도 영향이 있고 안 좋은 상황을 바라는 게 주변 국가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독일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이런 작품이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최대한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벨의 작품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이니히 벨이 어쨌든 우리가 다른 작품을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는데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이런 거는 이제 언론과 관련된 이런 작품도 사실 다룰 만을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지금 뭐 잘못된 그죠? 언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간이 되면 다루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보고 나중에 어떤 여건이 마련되면은 또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지만은 다른 수업을 다 마친 이후에 여건이 된다면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문학 작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학 작품이 영화화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작품도 제가 추후에 선정해서 또 수업 텍스트로 다룰 거니까 또 그때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